전 세계 안보 체계가 흔들린 그날의 진실이 마침내 공개됩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한국 없이 72시간을 버틸 수 없다. 워싱턴 폭로 문서에 적힌 이 한 줄이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여기는 미국 워싱턴 DC 방위비 협상을 위해 모인 회의실. 평소와 같은 협상이 될 것이라 여겼던 미국 측은 곧 역사상 가장 당혹스러운 외교적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숫자 노름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대표의 이 한마디와 함께 그가 꺼내든 파란색 실리콘 조각이 미국의 오만함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미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국제문제 담당 특파원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15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과 외교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국제 협상을 취재했지만 그날 한국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기자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특파원 발령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핫스팟이 아닌 조용한 아시아 국가라니요. 게다가 모든 미국인들이 아는 것처럼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최소한 제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좋은 기회야. 특히 다음 달에 있을 방위비 협상이 중요해. 편집장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할 거라는 소식이 있어. 좋은 기사거리가 될 거야.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2주 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저는 작은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놀랍도록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의 보호를 받는 개발도상국인가? 첫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저 수도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취재를 위해 한국 외교부 북미국 연락관으로 지정된 박예린 외교관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1년 전 외교부에 들어온 신참이었지만 놀라운 영어 실력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기자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최첨단 인테리어와 디지털 주문 시스템, 그리고 눈길을 사로잡는 세련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줄 몰랐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 이건 그냥 평범한 카페예요. 예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요. 그녀의 말에 약간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전문가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방위비 협상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미국이 13조 원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전문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협상장에서 밝혀질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 협상은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녀의 암시적인 말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현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완벽하게 정비된 대중교통,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한 대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기술 분야에서요.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기술 분야요?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여러 첨단 기술들이 미국 군사력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방위비로 계산되지 않아요. 이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지만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경제 전문가인 최기훈 교수와 인터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국방경제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경제와 방위비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앤더슨 씨, 질문을 바꿔보시죠. 미국은 왜 한국에 주둔하길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보통은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일부만 맞습니다. 더 큰 이유는 아시아 전략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이 한국의 기술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협상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협상 당일, 저는 취재진의 일원으로 서울 신라호텔의 대형 컨벤션 홀에 자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협상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CNN, BBC를 비롯한 각국 언론이 이 모든 과정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무려 15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오늘 무릎 꿇나 라는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97%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7명, 미국 측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에릭 하몬드, 일명 월가의 매는 금융계 출신 협상가로 악명 높았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하몬드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방위비 13조 원, 72시간 내 결정하라. 그의 발언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존 방위비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고 최후 통첩과도 같은 시한까지 정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한서준 북미국장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파란 실리콘 조각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들이 과학체험관에서 만들어준 반도체 열쇠고리였습니다. 하몬드 대표님, 한서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협상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요구는 협상이 아닙니다. 하몬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측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지난 70년간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분담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각종 그래프와 수치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비율, 다른 동맹국들과의 비교 수치, 주한미군 유지 비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GDP는 지난 30년간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은 고작 3배 증가에 그쳤죠. 하몬드가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안보 무임승차국입니다. 이어 하몬드는 더 강한 일격을 날렸습니다. 한국인들은 명품 소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데 루이비통 가방 살 돈은 있어도 자국 방위를 위한 비용은 아끼는군요. 그의 모욕적인 발언에 회의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가 바게린 외교관의 손을 클로즈업했고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리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그때 한서준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몬드 대표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대표님의 조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몬드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제임스 하몬드입니다만 무슨 의미가 있으신지요? 한서준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튕겼고 곧 대형 스크린에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950년 12월 흥남부두에서 촬영된 피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배에서 한 미군 장교가 한국 난민들을 구조하는 장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분이 제임스 하몬드 중위 대표님의 조부이십니다. 그분은 흥남철수 작전에서 98명의 한국인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할아버지셨습니다. 회의장이 숨죽인 정막에 빠졌습니다. 하몬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서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빚은 돈이 아니라 생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몬드 대표님,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하몬드는 표정을 추스르며 대응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과거의 일을 들먹이시는 건가요? 현재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오늘날의 현실적인 방위비 분담입니다. 맞습니다. 한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이 74년간 한국에서 기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온 누적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단순 임대료만 해도 최소 4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0조 원이 넘습니다. 한서준은 한국 내 미군 기지의 전략적 가치, 그것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기여한 비중, 미국이 한국의 주둔함으로써 얻은 지정학적 이익 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협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몬드는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감정파리는 그만하시고 현실을 직시합시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 뒤쪽에서 맞아요. 라는 동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워싱턴 유명 싱크탱크의 호크 교수였습니다. 이때 한국 대표단에서 최기훈 산업안보 실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로 제가 전날 인터뷰했던 교수였습니다. 그가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했고 곧 대형 스크린의 한 공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스텔스 항공체계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레이더, 전력 제어, 열 관리 모듈 등 핵심 부품 다수가 코리아 소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각종 부품의 생산 과정과 기술 스펙이 공개되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의 레이더 흡수 코팅 기술, 그리고 내부 전자장비의 40% 이상이 한국 기업의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최기훈 실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미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에 사용되는 통신 모듈, 미 육군의 차세대 전투 장갑차에 들어가는 센서 시스템, 드론 방어체계에 사용되는 신호 감지 장치, 이 모든 것들에 한국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부품들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미군의 스텔스 전력은 72시간 내에 가동률이 40%까지 급락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기술적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한미 관계의 역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호의 존적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몬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좌진과 급히 귓속말을 나누더니 잠시 휴식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박예린에게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전개를 예상하셨나요? 예린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앤더슨 씨, 기자님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계신 많은 선입견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 같네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그때 예린의 보안 단말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워커링크의 속보가 떴어요. 라스트 체스 작전 문서가 유출됐다고. 영국계 캐나다 방송 워커링크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방위비 협상을 생중계로 한국을 압박해 증액을 강제하고 이를 중국 견제용 중거리 미사일 기지 배치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기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각본이었군요. 제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린이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압박해서 방위비를 올리고 그 돈으로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 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워커링크의 속보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문서 유출 내용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한서준은 주저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몬드 대표님,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아웃 72시간이라 부르는 시나리오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핵심 부품 공급망이 중단될 경우 태평양 라인의 미군 전력이 어떻게 영향받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4시간 정비 지연 발생, 48시간 가동률 40% 추락, 72시간 작전축 마비, 세부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의 통신 시스템,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네트워크 등이 한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그때 화상 연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대기업 CEO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업명은 익명 처리되어 있었지만 반도체, 방산,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전폭 지지합니다. 필요시 공급망과 투자 조정에 대한 대비를 마쳤습니다. 각 CEO들이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우리 기업은 미국과의 협력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공정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2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술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장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부 간 협상이 아니라 국가와 산업이 하나 된 총력전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몬드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이 다소 일방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 뒤에 있던 호크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나 하몬드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한서준은 하몬드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래를 향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과거 정산보다 미래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한미기술동맹 2.0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양국 정부가 11로 공공 자금을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 기업들의 매칭 투자를 더해 총 33조 규모의 공동 R&D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반도체, AI, 우주, 신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공동 설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협상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양측은 2주 내에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그동안 한국 측의 기술동맹 제안을 미국 측이 심층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몰랐던 한국의 진짜 흰방위비 협상의 역전이었고 이 기사는 곧 워싱턴 포스트 온라인판 최다 조회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바에서 동료 기자들과 함께 이 놀라운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린이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씨, 괜찮으시면 내일 저희 외교부 북미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셨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당연히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독점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서준 국장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더 젊어 보였고 매우 편안한 분위기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앤더슨 씨, 어제 협상 현장에서 보았죠.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상호의존적인 파트너였군요. 한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파란 실리콘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어제 협상장에서 보았습니다. 열쇠고리 같은데요? 네. 제 아들이 과학체험관에서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반도체 재료로 만든 열쇠고리죠. 그 아이가 이게 나라의 심장이래요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더군요. 그는 한국의 기술 발전 역사를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70년 만에 세계 최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력과 인재입니다. 우리는 자연 자원이 없는 나라였기에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죠. 그 결과가 오늘날의 기술력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국 언론인으로서 저는 너무도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 취재를 넘어 진정한 저널리스트로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삼성, SK하이닉스, LG 등 대기업의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기업 비밀이 있는 구역은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공개한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한 삼성전자 연구원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메모리 반도체가 없다면 미국의 슈퍼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첨단 AI 칩들도 우리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죠. SK하이닉스의 생산 라인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사용하는 특수 메모리 칩의 80% 이상이 우리 제품입니다. 그들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 레이더, 통신 장비 모두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죠. LG화학에서는 배터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 육군의 차세대 전기 차량 프로젝트에 우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30% 더 가볍고 40% 더 오래 가죠. 이 기술은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방문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미국의 국방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일상적인 기술 인프라였습니다.
오지는 이미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했고 육지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모든 공공장소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었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너무도 보편화되어 있어서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저는 우연히 미국에서 온 관광객 가족을 만났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데 이곳의 기술 인프라가 훨씬 앞서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최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니요. 그 가족의 10대 아들은 더욱 열광적이었습니다. 게임 속도가 엄청나요. 미국에서는 꿈도 못 꿀 핑 속도예요. 한국에서 게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측면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는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고 한식은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문화 평론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흥미로운 관점을 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힘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독특한 융합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외부 문화를 흡수하고 재해석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비결이죠.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었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핵심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창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을 넘어 이제는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중시하죠.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었고 첨단 의료 기기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의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로봇 수술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유명 병원들도 우리 병원의 시스템을 배우러 옵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IT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의 결합이 빛을 발했습니다. 추적 앱, 드라이브스루 검사, 빠른 검사 결과 통보 등이 모두 가능했죠.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끈기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90대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폐허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심이었죠.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의 발전 비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인내력이었습니다. 2주 후, 후속 방위비 협상이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특별 취재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더 이상 무임승차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한국을 핵심 기술 파트너로 지칭했습니다. 양측은 방위비 5% 인상과 함께 한미 기술동맹 2.0 출범에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저는 여느 때와는 다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몰랐던 진짜 한국 기술 강국의 부상이었고 제가 지난 2주간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은 한국의 기술과 문화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 스티브는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마이클, 훌륭한 기사야.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 한국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기획해보는 게 어때? 숨겨진 강대국 한국이라는 주제로. 저는 즉시 동의했고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며 심층 취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서준 국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이제 워싱턴 D.C.에 있었고 후속 협상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국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되실까요? 그는 기꺼이 저녁 시간을 내주었고 우리는 워싱턴의 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서준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흥남철수 작전 때 구조되어 부산으로 피난 왔고 이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전자부품 가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그 작은 가게가 지금은 세계적인 전자 기업의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곧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된 거죠. 그는 또한 자신의 아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11살인데 이미 자신만의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한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코딩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한서준은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앤더슨 씨,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이것을 미국 사회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국의 장기 특파원으로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미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이클. 한국에는 당신이 발견할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서울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취재하며 시리즈 기사를 계속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판문점 취재였습니다. 저는 남북 접경 지역을 방문하여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국경선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DMZ 무장지대 근처에 위치한 한국의 한 연구소는 세계 최첨단 지뢰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술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인류에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아시아 국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나라, 세계 역학의 중심에 서 있는 강대국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제 시리즈 기사 숨겨진 강대국 한국은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리즈는 미국 내한국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기술과 문화에 열광했습니다. 많은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2년째 되던 날, 저는 한서준 전 국장현 주미 한국대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잠시 한국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기사들이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더군요. 덕분에 제 워싱턴 생활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지훈이가 다니는 과학관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반도체 체험 교실에서 자신만의 회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한서준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과학관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들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생각했습니다. 한서준 대사님,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곳을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했는지요. 한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이클. 중요한 건 당신이 진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사명 아닌가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저는 한국의 기술 외교에 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기술 강국의 탄생 한국이 세계를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 심지어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혁신,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연 후, 한 젊은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앤더슨 씨, 한국이 미국을 능가할 날이 올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능가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발전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는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사 시리즈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의 지방 도시들로 취재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전의 과학기술단지, 울산의 조선소, 포항의 제철소, 판교의 스타트업 밸리 등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산업과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판교에서는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젊은 스타트업들의 열정에 감명받았습니다. 한 20대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혁신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5년 차에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특별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의 글로벌 성공뿐만 아니라 한식, 한국 패션, 한국 화장품 등 한류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였습니다. 한국문화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고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강국입니다. 한 문화평론가가 말했습니다. 할리우드, 브로드웨이와 같은 선상에서 한류라는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6년 차가 되던 해 저는 한국의 환경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친환경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소 자동차, 태양광 기술, 배터리 재활용, 해양 쓰레기 처리 등 한국의 친환경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수소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화석 연료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수소 경제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한국의 전통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 대상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책, 기술, 동맹 한미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양국 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비전을 담고 있었고 양국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책은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의 수정, 한국의 나토 글로벌 파트너 지위 획득, 그리고 우주 탐사 협력 등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을 분석했습니다. 책 출간 기념 특강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클, 당신의 책과 기사들이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이자 미래를 함께 설계할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MIT 등 주요 대학에서의 강연에서도 학생들과 교수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모델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MIT의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 산업학계 간의 효율적인 협력 시스템은 미국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7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 가득한 시각과 지금의 깊은 이해와 존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곧장 한서준 대사연 외교부 장관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새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었어요. 그가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7년 전 그 협상장에서 보여준 용기와 비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이제 한국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사명을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8년 차에는 한국의 우주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누리호 발사체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고 달 탐사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했을 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의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였지만 독자적인 우주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우주 탐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9년 차에는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의 AI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고 이 기술은 전 세계 AI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KAIST 한국과학기술원의 AI 연구소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0년 차에 접어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총정리하는 대작, 한국의 세기 기술 혁명과 세계 질서의 재편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이 어떻게 세계 역학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래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으로 한국의 주요 대학과 연구소를 순회하며 강연을 했을 때 한국의 젊은이들의 반응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한국인인 저도 몰랐던 우리나라의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단순한 기자를 넘어 양국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귀화식에서 저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이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제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한국 이야기입니다. 편견과 오해에서 시작해 깊은 이해와 존경으로 발전한 10년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가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지켜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편향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국이란 단순히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지셨나요? 아니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위대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